김어준의 뉴스 공장. 바른정당이 창당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 지지 혹은 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탈당파와 전류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에 홍준표 후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지상보도 나온 대로요. 예.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 예. 이제 그런 후보의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의 14분은 홍 후보에게 어떤 걸 요구했나요? 이제 숫자는, 한 분이 먼저 이은재 의원이 갔기 때문에 15명이었고, 어제는 14명이었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첫째, 정권 교체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개혁을 좀 하자.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을 하자. 두 번째가 제가 개혁. 정치적 개혁을 하자. 네. 네네. 혹시 3자 단일화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테이블에서? 3자는 어제 그렇게 나오질 않았고요. 예. 지금 물밑에서 그 3자 하는 것이 소위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막는 길 아니냐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승민 후보는 완주한다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14분은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당을 탈당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큰 가닥은 저희들이 참 안타깝지만은, 탈당하고, 소위 입당을 하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14분 모두 그 부분에는 합의가 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만 지금 남은 상태에서, 몇 가지 서로 조율할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탈당 자체는 14분이 합의가 된 것이고, 그 네네. 시기와 방식 혹은 어떤 워딩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9시 20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후에. 예. 네네. 14분이 동시에 탈당하는 거죠? 차례로 그렇습니다. 순차적이 아니라. 네네. 혹시 남은 분들 18분 남은 건데 남은 의원님들 중에도 추가적인 탈당 가능합니까? 글쎄 이게 아주 민감하고 또 그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했었던 분들은 몇 분들은 더 계신데 네. 어제는 그분들께서 그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 유사한 뜻을 가진 분들은 좀 더 있지만 탈당까지는 가지는 않겠다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 네네. 그러면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김무성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 그분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희들 만류를 했죠. 김무성 전 대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당을 구성했고 또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는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동의를 못 하겠다. 좀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사실은 몇 번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가져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된 동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역사에도 없는 이 보수가 3갈래, 4갈래, 심지어는 5갈래까지 지금 찢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좌파가 그냥 집권이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내탓 하다가 정권 한번 뺏기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절박감을 느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저희들을 말려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말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네네. 뭐 한간에는 네.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18분 중에는 바른정당과 또 이야기해서 바른정당으로 일부 합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바른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른정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우리 뭡니까, 정치판이 안철수 후보가 35, 6 이렇게 나갈 때는 네. 뭐 솔직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수직으로 해서 20%대로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그 얘기 나온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다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네네. 불과 이제 창당이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창당의 명분 자체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분들이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사면을 주장하는 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가치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탄핵하신 분들이 석방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첫째는 그렇습니다. 같이 새로운 정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이 바른정당을 만드는 우리 모두 구성원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명분이든 탈당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갖고요. 지금 지적하신 박근혜 소위 대통령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무소 간 것으로 그 문제는 끝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당 안에 있는 개혁적인 또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깨끗하게 좀 개혁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선거판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개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같은 거를 꺼낼 정황이 저는 아니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한 번 좌파에게 뺏기면은 이거 한번 되찾아오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는 것이고 정권 잡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시 좀 접어놓고 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걸 막는 이 대동단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결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집권하는 동안 잘못했으면은 정권을 넘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정권을 상대에게 넘겨준다면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는 아니라. 잘못한 것을 영원히는. 반성하고 네. 새로운 것을 하겠다면 그 의지도 좀 참작을 해 주셔야지 잘못했으니까 넘겨줘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넘겨주는 게 맞죠. 그건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번에 대동단결 하면은 다시 할 수가 있죠. 제 말은 우리가 재창출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은 항상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아니죠. 보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사회로서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잘잘못은 있는데 예. 그것을 빨리 고쳐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평가지요. 예, 그 평가를 선거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9시 20분에 14분에 함께 탈당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잔류파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고정 코너가 있는데 사안이 긴급하여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늦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14분이 후보 지지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탈당하는 것으로. 지금 14분 이외에 추가 탈당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18분은 그러면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대동단결 하는 겁니까? 단단하게?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한 14분 정도는 대동단결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남은 18분 중에도 한 서너 분 정도는 탈당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갈팡질팡 하시는 별로 분이 있긴 이렇게 있다. 막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김무성 선대본부장 네. 그리고 정병국 주호영 이분들 세 분이 이제 가장 당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단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한 거는 맞나요? 뭐 사실상은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 받질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보느냐. 네. 에서 모든 조사가 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이걸 못 받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조사가 나온 뒤로 단일화하자 하던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나온 TV조선의 단일화 조사도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오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세 분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가 이긴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단일화라는 거는 원래 당이 다른 단일화는 항상 여론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전통이지요.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단일화가 이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니까 꼭 사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선대위 본부장 세 분이 요구한 것은 사퇴라기보다는 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낮지만 보수 후보 적합도는 높으니까 네. 이 방식으로 단일화 제안을 하면 유승민 후보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제안이었던 거네요. 말하자면. 네, 뭐 꼭 네, 누구에게 기회가 오고 가고 그런 걸 그분들이 감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제안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한 번도 단일화 조사에서는 이기질 못했으니 특히나 이제 어제 나온 그 TV조선인가요? 거기 여론조사는 거의 하프스코어로 지는 걸로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받지 못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의 물 건너 가는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 본인이 네. 완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완주를 100%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창당한 지 확인해 보니까 100일도 안 됐던데. 네.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절반의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많이 놀랬습니다. 저희들은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이제 당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탈당하고 창당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왜 당했냐면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 위에 쓰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지요.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은커녕 사과도 않고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사실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민 중에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내가 보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답을 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10%?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다. 끼리끼리 해먹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뻔뻔한 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고 당당한 게 진짜 보수다. 이런 길을 가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꿋꿋이 가겠다. 이러려고 나왔는데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네. 내년이 곧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조직을 유지하려면 구의원, 시의원들 그 하부 조직도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낮고 후보의 지지율을 낮다 보니까 그런 그 풀뿌리 조직이 흔들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 현실적인 상황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그 지지율이요, 참,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을 거라고 예상한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1년이 남은 일입니다. 어떻게 또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 지지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쪽 당으로 갈 일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지율만 본다면. 네. 그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거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대의는 어디 가고 명분은 어디 갑니까? 이혜원 의원님처럼 끝까지 유승민 후보와 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탄탄하게 결속한 분들이 바른정당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시기에. 14분, 5분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분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니고 아직 그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직 잘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서너 분이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여기저기서 뭐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소설을 잘 쓰는데 그런 가능성은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 분이요? 안철수 후보를 바른정당 의원들 전부 더하기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좀 뭉쳐서 한 100인 정도가 선언을 해주자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근데 어제 그분의 의사를 여쭤봤대요, 누가. 네. 그랬더니 나는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본인에게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뭐 완주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네, 심정이나. 어제 신경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뭐 그랬더니 이제 폭풍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우리가 천명한 개혁 보수 애초부터 외롭고 힘든 길이다. 기도에도 없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을 택한 것은 쉬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유리해서 택한 것도 아니다. 진정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하지만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몇 달 해보고 실망할 거라면 애초에 이 길을 나서지도 않았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 시작은 미미해도 이 길이 옳은 한 끝은 창자리라고 믿는다. 끝까지 간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리신 걸로 봐서 이게 심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그 가치가 계속 지켜질지 많은 분들이 현실 정치는 또 냉혹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혜원 의원님 코너에서 아마도 이제 탈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 사이에. 네.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사드 논란에 대한 토론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 국방위에서 활약하셨고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 TV 토론단장 진성준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고 현재 홍준표 캠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네, 꼭 지역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자, 우선 사드 이 긴급 배치되고 비용을 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뭐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분의 기본 입장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드 배치에 관한 캠프 입장. 예,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줄곧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하고 그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느닷없이 갑자기 결정되어서 국민의 공론 자체가 모아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거쳐야 될 국회 비준동의 과정도 생략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는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서 차기 정부가 국민의 의견도 모으고 또 주변국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국회 비준을 거치는 것이 합당한 절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 사드 배치가 국내의 어떤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이 안보적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미가 같이 결정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있습니다. 그런 안보적 위기에 대응하는 일들이 현 정부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현 정부는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안보에 대한 대비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국내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비준 문제는 진성준 의원 또 국회에서 같이 국회에 계셨고 저는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와 비슷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주한미군이 반입해올 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요. 또 한미 동맹협정이라든지 또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런 협정과 또 관리에 따라서 맞춰서 적법하고 또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결론 속에서 현 정부가 결론을 내려서 왔기 때문에 비준 문제를 재거론하는 것은 트럼프의 재검토 입장에 오히려 유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준은 다시 거론하는 것이 국가 이익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저희 토론은 점잖으면 토론을 중지하고 광고를 틀어버리는 게 낫다 생각하는. 그래서 의원님 제가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단장님. 그래서 저희 룰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상의 무규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목소리가 약간 생소해서 누가 어떤 주장을, 물론 주장을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금방. 가능하면, 제인입니다. 준표입니다. 라고, 본인, 후보에 빙의되는 상태로 네. 말씀을 하셔야, 지금 발언은 이쪽에서 나오는구나. 이제 라디오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게 앞에, 애칭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홍반장을 하시든 트럼프를 하시든 혹은 뭐 스트롱맨으로 하시든 하셔도 되고 역시 제인이라고 하시든 인이라고 하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분이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되고 혹은 중간에 잘라서 반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1번 후보부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주고받아 주시면 되고 저는 화장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깁니다. 제인입니다. 제인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다르게 사드는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우리가 추가로 공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백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LPP 협정이 체결이 됐어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공여지는 어디고 또 미국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을 기지는 어디인가가 목록으로 부속서에 다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에게 제공한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된 거는 그 LPP 협정 부속 문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주 사드 포대장 이것은 새롭게 추가로 공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여지 협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 그거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죠. 그 지난 3월에 준표입니다. 예, 네. 홍 트럼프입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우리의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또 미국의 주한미군 공군 중장이죠. 반다이라는 중장이 이 약정서를 만들 때 그 부분에까지 다 검토를 했어. 전례 검토해서 사들 배치를 할 때 부지 공여는 기존에 우리 조약과 또 협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정하고 획득하고 사드 무기체계를 사오고 이것을 다시 배치 운용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적법하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 계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부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제처까지 다 검토를 해서 결정했는데 그래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많은 공론을 했죠. 그게 아니고 소파에 입각하면 이렇게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 우리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그것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파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공여지를 새롭게 추가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미군 기지를 새롭게 제공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추가된 공여지는 LPP 협정에 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가 결론에서 이미 그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고 그게 주요 장비가 반입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트럼프가 한미 간의 약정과 달리 그 사드 구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네. 우리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지금 비중 문제를 새로 거론한다는 거는 네. 트럼프가 재검토하자는데 맞짱 춤을 춰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제가 왜 트럼프가 저렇게 나왔냐를 우리 따지고 거기 공동 대응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왜 저거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 1조 5천억이 되는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재검토하자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재검토하면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돈 문제까지 거론하겠다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계속 재검토 노래를 불러서 문재인 후보가 트럼프가 그러면 돈까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그거야말로 궤변 아닙니까 의원님. 예? 제인이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아니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가 우리 안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당신네들 안보에 필요한 거라면 당신들이 돈 더 내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재검토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를 차기 정부에 넘기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거기에 그러면 돈을 누가 더 부담하자는 얘기까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사드의 배치 여부를 정말로 우리 군사 안보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 주변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중국의 무역보복과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임기 중에 중요한 안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야당이 요구하면 그걸 들어줄 겁니까? 정부랑 넘어가기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해야 할 일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 하는 것이 그 행정부의 권한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선거를 하는 거죠. 대통령 뽑는 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 중요한 사안을 왜 계속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이른바 3노 정책으로 일관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도 없고 외교부 장관도 없는 자리에서 결정해버립니까? 도대체 사드 배치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정부에서 차관을 할 때부터 계속 검토했던 사안이에요. 그 협상의 어떤 기술상, 협상의 전략상 그 부분을 이렇게 공개하는 시점은 좀 달랐지만은 그 갑자기 결정했다는 건 정말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왜 결정을 합니까? 그 쭉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죠. 아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는 건데 다시 따져보죠. 사드 배치는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겁니까? 미국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으로 계약하는데 이 사드라는 무기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한 아주 고급 무기체계입니다. 아시잖아요. 1조 되는 것 돼서 미국이 해외 할 때 먼저 이 경쟁적으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사령관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무기체계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먼저 우선 절차적으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죠.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요청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까? 미국이 요청한 형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예요. 그때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는데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협상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한 시간하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시간이 늦어서 그런 문제가 시차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서 미국 본국 정부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마침내 그래 배치하자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요구되고 결정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미국의 스카파로티가 제안을 할 때 군사적 판단을 할 때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또 미군 요원들의 안전과 보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항상 그 뒤에 붙어요. 해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같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지 주한 미군만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 점에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었냐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또 그에 따른 배치 운영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트럼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도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아시다시피 사드는 높은 고도니까 중심이 긴적이 필요하고 군사적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하는 가지 검토를 했고 이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갑자기 검토를 제안한 시기를 우리 보면은 지난 28일이죠. 4.18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이게 배치를 거의 포대 중에서 일부 포대 놔두고 다 장비를 갖다가 실제로 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트럼프 갑자기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동맹국가라든지 여러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협상 전략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협상력을.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고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갑자기 그 비용 부담까지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다 배치해야 된다 하다가 느닷없이 배치도 강행해버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는 돈도 부담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협상력을 떨어뜨린 거죠. 배치가 강행이라는 표현도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 강행입니까? 강행이 아니면 뭡니까?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군사적 준비 상태가 되면은 해가는데 성주 골프장 안 가보셨죠? 그 골프장 가보면은 골프장에 골프텔이 있어요. 그 사들 배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병력 한 150명 들어갈 숙소가 있어야 되고 그 평탄지에 잘 기반이 딱 깨진 공사만 돼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골프장 시설들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 큰 변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준비돼서 왔는 거지. 이걸 갑자기 했다는 표현, 뭐 이런 강행했다는 표현은 강행을 어떻게 강행을 합니까? 거기다 아니 의원님 민주당의 당과 기대는 조금 어긋나게 했지만은 계획대로 한 거예요. 배치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등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국회 비준 동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 떳떳하면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이제 그 주요 물자들 그게 몇 개 중요 물자를 배치한 것은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충돌을 최소화시킨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새벽에 한 것은 또 교통량 이동 같은 고려했을 때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는 새벽에 누가 일하기 좋아합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성주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도 거쳐가면서 해도 되는 것을 급작스럽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 사드 배치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트럼프가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해도 협상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직구적 환경영향평가 정치적 의도 부분을 하는데 한미 군 당국이 정치적으로 편하게 하려면은 다음 중간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이 준비한 상황을 봤을 때 준비가 돼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될 여지. 환경평가 부분은요. 그 시설을 많이 변화시킬 때 그 시설 변화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까지 왔을 때 지금 그 무기를 반입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평가에서 이제 설치하고 나는데 환경변화가 어떻게 지내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원래 사전에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소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분 여기까지 제가 처음 말하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1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 가지. 지금 촌미의 관심사는 이제 두 분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 달라고 하는 상황. 저희가 벌써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하셨어요. 이 돈 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혹은 이 상황을 누구의 책임인지 요런 돈 달라는 문제 10억 달러 트럼프 내라는 거 요 부분에 관한 집중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기왕에 한미 간에 약정이 되어 있고 그 약정은 사드의 부지와 기반 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지만 그 배치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왜? 주한 미군이 운용할 무기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약정이고 합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정서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군사기밀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것을 군사기밀로 묶어놓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합의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모르게 되면 모를수록 우리 협상력은 떨어지는 거죠.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라고 계속 강변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한국에 그렇게 안보에 필요한 무기니까 당신들도 배치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하는 요구에 항변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돈 달라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달라. 모든 국민이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돈 주지 말아야 되고 주는 거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다. 돈을 안 주는 쪽에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 주는데 대해서 저는 어저께인가 우리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보좌관하고 우리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안보보좌관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협상이 제기될 때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 이런 아주 이원적인 입장을 했는데 메시지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재협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돈 달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협상하겠다, 재검토하겠다, 비준하겠다 이런 논리를 걷어쳐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앞에 정부가 정당한 절차에서 한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돈 주는 문제는 거기서 종결시켜가지고 재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기존 협정 유효하다 그냥 재협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준 이야기하고 재검토 이야기하고 현 정부 다음 주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현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앞에 오바마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정부 약속을 이행하려고 돈을 안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해결 방법은요. 트럼프가 이거 한두 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에 핵무기 개발하도록 하겠다. 일본 한국이. 그러놓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늘리는 전략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단과 결기를 갖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못 박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요구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협상의 결과로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예 배치하지 않겠다.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기왕에 한미가 정부 간에 어쨌든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재협상을 안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요.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계속 재검토를 노래하고 또 노래하면은 트럼프 춤을 춥니다. 얼싸 좋아라. 재검토하자고 하자. 그리고 돈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재검도 빌미를 안 줘야 됩니다. 재검도 하겠다는 주장을 거두고 또 국회 비준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돈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국회 그리고 비준을 해도 국회 비준 때문에 재협상이 필연화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재협상 해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얻기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준을 하면은 그럼 재협상이 안 나오느냐 이야기하느냐. 지금 한미 FTA 있지 않습니까? 국회 비준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거 한미 FTA 끔찍하다. 재협상해야 된다고 트럼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기존에 약속이 유효하다는 점 우리 정부도 밝히고 마침 또 미국의 안보보장도 밝히기 때문에 기존 협상대로 그 우리 약정서대로 사드 사오는 거 배치 운영하는 거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부지 공략 이걸로 딱 끝내고 다음 달에 나가야 그 트럼프 돈 요구가 할 기회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시간상 요구발까지 하면 끝납니다. 저는 20초 내에 해주셔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게 더 현실적인 군사적인 위협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일부러 고각 발사까지 해가면서 쏴야 될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에게 종심이 짧기 때문에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진 의원님. 그런데 이것 때문에 비용 부담까지 해가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나머지 싸움은요. 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 위험까지 판단하는 계속 거잖아. 하십시오. 진 의원님하고 김성준 단장님.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패트리oti 미사일 백승준 경우에도 의원님. 상식에 관한 경우 김어준이었고요. 아닙니까? 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군사적 내일 큰 뵙겠습니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안녕. 거. 넘겨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각 발사할 수 있으니까. 그 이번에 평가를 저희들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9시 20분에 14분에 함께 탈당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그걸 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잔류파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고정 코너가 있는데 사안이 긴급하여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네,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늦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14분이 후보 지지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탈당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탈당하는 것으로. 지금 14분 이외에 추가 탈당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도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18분은 그러면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까? 단단하게? 대동단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한 14분 정도는 대동단결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18분 중에도 한 서너 분 정도는 탈당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갈팡질팡 하신 별로 분이 있긴 이렇게 있다. 막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김무성 그 선대본부장 네. 그리고 정병국 주호영 이분들 세 분이 이제 가장 당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단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한 거는 맞나요? 뭐 사실상은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절대 받지를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보느냐. 에서 모든 조사가 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이걸 못 받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런 조사가 나온 뒤로 단일화하자 하던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나온 TV조선의 단일화 조사도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하든 이기는 걸로 나오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세 분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그분들은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가 20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후에. 예. 네네. 14분이 동시에 탈당하는 거죠. 차례로 뭐 그렇죠. 순차적이 아니라. 네네. 혹시 남은 분들 18분 네. 남은 건데 남은 의원님들 중에도 추가적인 탈당 가능합니까? 글쎄 이게 아주 민감하고 또 그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했었던 분들은 몇 분들은 더 계신데 네. 어제는 그분들께서 그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 네. 유사한 뜻을 가진 분들은 좀 더 있지만 네네. 탈당까지는 가지는 않겠다고 참여를 네네. 안 하신 분들. 네네. 그러면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김무성 네네.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 뭐 그분의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희들 만류를 했죠. 김무성 전 대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당을 구성했고 또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는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동의를 못 하겠다. 좀 같이 가자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사실은 몇 번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가져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된 동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 역사에도 없는 이 보수가 3갈래, 4갈래, 심지어는 뭐 5갈래까지 지금 찢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좌파가 그냥 집권이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내 탓 하다가 정권 한번 뺏기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절박감을 느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저희들을 말려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말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네네. 뭐 한간에는 네.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18분 중에는 바른정당과 또 이야기해서 바른정당으로 일부 합류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바른정당이 어디입니까? 바른정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우리 뭡니까, 정치판이 안철수 후보가 35, 6 이렇게 나갈 때는. 네. 뭐 솔직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수직으로 해서 20%대로 떨어지니까 최근에는 그 얘기 나온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다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네네. 불과 이제 창당이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바른정당이 창당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 14명이 홍준표 후보 지지 혹은 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탈당파와 전류파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밤에 홍준표 후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뭐 지상보도 나온 대로요. 예.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 예. 이제 그런 후보의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의 14분은 홍 후보에게 어떤 걸 요구했나요? 이제 숫자는, 한 분이 먼저 이은재 의원이 갔기 때문에 15명이었고, 어제는 14명이었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뭐 요구한 것은 첫째,
정권 교체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개혁을 좀 하자.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을 하자. 두 번째가 제가 개혁. 정치적 개혁을 하자. 네. 네네. 혹시 3자 단일화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테이블에서? 3자는 어제 그렇게 나오질 않았고요. 예. 지금 물밑에서 그 3자 하는 것이 소위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막는 길 아니냐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승민 후보는 완주한다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14분은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당을 탈당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모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큰 가닥은 저희들이 참 안타깝지만은, 탈당하고, 소위 입당을 하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14분 모두 그 부분에는 합의가 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만 지금 남은 상태에서, 몇 가지 서로 조율할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탈당 자체는 14분이 합의가 된 것이고, 그 네네. 시기와 방식 혹은 어떤 워딩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9시. 창당의 명분 자체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분들이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사면을 주장하는 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가치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탄핵하신 분들이 석방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첫째는 그렇습니다. 같이 새로운 정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이 바른정당을 만드는 우리 모두 구성원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명분이든 탈당하면서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갖고요. 지금 지적하신 박근혜 소위 대통령 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형무소 간 것으로 그 문제는 끝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당 안에 있는 개혁적인 또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깨끗하게 좀 개혁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선거판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개혁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같은 거를 꺼낼 정황이 전 아니라고 솔직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한 번 좌파에게 뺏기면은 이거 한번 되찾아오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잡는 것이고 정권 잡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들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시 좀 접어놓고 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걸 막는 이 대동단결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결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집권하는 동안 잘못했으면은 정권을 넘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정권을 상대에게 남겨준다면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영원히는 아니라.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네. 새로운 것을 하겠다면 그 의지도 좀 참작을 해주셔야지. 잘못했으니까 남겨줘라.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넘겨주는 게 맞죠. 그건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는 이번에 대동단결하면은 다시 할 수가 있죠. 제 말은 우리가 재창출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은 항상 보수가 집권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죠. 아니죠. 보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사회로서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잘잘못은 있는데 예.
그것을 빨리 고쳐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의 평가지요. 예, 그 평가를 선거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단일화라는 거는 원래 당이 다른 단일화는 항상 여론조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전통이지요.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 그러니 이게 상식적인 단일화가 이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신 거니까 꼭 사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선대위 본부장 세 분이 요구한 것은 사퇴라기보다는 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율은 낮지만 보수 후보 적합도는 높으니까 네. 이 방식으로 단일화 제안을 하면 유승민 후보에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이제 제안이었던 거네요. 말하자면. 네, 뭐 꼭 네, 누구에게 기회가 오고 가고 그런 걸 그분들이 감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제안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한 번도 단일화 조사에서는 이기질 못했으니 특히나 이제 어제 나온 그 TV조선인가요? 거기 여론조사는 거의 하프스코어로 지는 걸로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받지 못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의 그 물 건너 간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 본인이 네. 완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완주를 한다고 100%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창당한 지 확인해 보니까 100일도 안 됐던데. 아, 네.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절반의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많이 놀랬습니다. 저희들은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이제 당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 싶어서 탈당하고 창당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왜 당했냐면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 위에 쓰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몇 사람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지요.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은커녕 사과도 않고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사실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민 중에 절반이나 되는 분들이 내가 보수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답을 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10%?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수라는 단어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보수는 그런 게 아니다. 끼리끼리 해먹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도 않고 사과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뻔뻔한 게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고 당당한 게 진짜 보수다. 이런 길을 가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꿋꿋이 가겠다. 이러려고 나왔는데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고 그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